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3쪽 부동산의 속성, 이제 총론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 넘어가 볼 거예요. 속성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63쪽.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따라오셔도 돼요 하는 부분이랑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나뉘어질 건데, 간단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는 부분은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 몇 개 풀고 나면 더 이상 응용돼서 나오는 부분도 없고,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아주 점수 획득이 쉬운 부분이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집중을 하세요 하는 부분은 따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만, 저는 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업만 열심히 들으셔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집에 가서 좀 복습을 좀 해주시자 하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했던 건 부동산의 특성이었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제목을 좀 차이를 느껴보세요. 특성은 뭐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뭐 이런 것들이었고, 속성은 부동산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래서 뭐뭐으로서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으로서의 부동산. 그리고 이 물결 표시 자리에 제목이 몇 개 들어가냐면 5개 들어갑니다. 속성. 특성도 자연적 특성이 5개 있었고 속성도 5개 있는데, 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1번에 있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공간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 관계가 되고요. 항상 우리가 공간을 다룰 때는 3차원 공간으로 다룹니다. 3차원 공간, 수평, 공중, 지하 이렇게 3차원 공간을 다루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혹시 몰라서 한번 들어봤던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자연. 자, 부동산을 자연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증성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연보호 그러면 많이 합니다. 부동산을 자연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개발 쪽보다는 보전의 관점에 입각을 하는 거고요. 보전의 관점에 입각을 해야 되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을 조금 더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특히 토지 시장의 공익 개념을 강조하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익보다는 부동산을 자연으로 바라볼 때는 공익 개념을 강조하고 토지 공개념이구나. 공익 개념에서 보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구나.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절대적 위치라는 개념하고 상대적 위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역시 한 번만 들어봤던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절대적 위치고요. 이거는 부동산과 관계가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무엇이 들어서느냐를 따지는 게 상대적 위치고, 이거는 이제 인접지가 변하는 거니까 인접성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보다는 주변에 무엇이 들어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효용에 좀 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요즘에는 시간만 따지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과학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예를 들면 접근 대상물이 위험시설이거나 혐오시설이라면 접근성이 좋아도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시장 안에 주택이 들어가 버렸던 든지에서 접근성이 너무 지나쳐도 불리할 거고, 접근성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부동산들도 존재를 합니다. 요양원이나 관광지 같은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이나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들은 접근성 자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높지만 접근성이 좋으면 반드시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요 지문은 OX. 그 정도만, 그 정도만.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자, 이게 부동산이라면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걸 환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과 부동산의 관계는 마치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환경의 구성 분자이고요, 환경이 부동산을 지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환경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다. 그래서 경계작용에 의해서 차단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 환경을 조금 유식한 말로 동일수급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일수급권이 주거지 같은 경우는 통근 가능한 범위가 경계고요, 상업지 같은 경우는 배후지가 경계고, 이렇게 하면서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근데 계속 강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속성에서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걸 한번 따져볼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내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내 토지 소유권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를 따지는데 이 소유권의 범위는 통상 두 가지로 따집니다. 하나는 내용적 범위로 소유권의 범위를 한번 따져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 범위로 토지 소유권의 내용을 한번 범위를 한번 따져봅니다. 내용적 범위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따집니다. 얘는 뭐냐면 소유권으로 말 수 있는 건데를 묻는 거예요. 말 수 있는 건데. 점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학 개론보다는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고,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를 따질 때 공간적 범위를 따집니다.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적 범위고,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민법 212조 규정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때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은 시대마다 다르고요.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분쟁이 붙었을 때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래서 혹시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를 따질 때는 뭘로 따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회 통념으로 따진다. 근데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 일조권, 조망권 같은 분쟁이 만약에 붙었다.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제 주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너 짓지 마. 일조권 방해가 된다. 조망권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거 법원이 판단해 준다. 상하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3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3차원 공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3차원 공간을 입체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3차원 공간과 입체 공간은 약간 차이가 있는 단어인데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요게 이제 요게 수평 공간이에요. 수평 공간. 여기 지금 저 불이 나갔어요. 불이 나가서 약간 어두울 텐데 그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좀 LED로 좀 좋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려요. 좀 좋게 바꿀 거예요. 혹시 좀 약간 어둡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수평공간. 수평공간 윗공간을 공중공간이라 그래요. 공중공간. 수평공간 아랫공간을 지하공간 그럽니다. 그리고 요 세 개 공간을 우리는 3차원 공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개를 3차원 공간이다. 그리고 특히 요 중에서 공중하고 지하고를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3차원은 3개. 수평 공중 지하. 입체는 2개. 공중 지하. 이렇게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입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가운데 건 포함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입체하고 3차원은 구분 없이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다른 거잖아. 아마 그래요. 예. 다르죠. 3차원은 3개고 입체는 2개인데 통상 구분 없이 쓴다.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뭐 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법관 할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죠? 예. 법관 할 사람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의사 하실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의대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중개업을 하실 때는 약간의 어떤 유도리, 어떤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서 너무 고지고대로 고지식 하신 분들을 만나면 저분은 혹시 그 시험은 잘 칠지 몰라도 앞으로 중개업 하면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겠는데라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과 입체는 원래는 다른데 구분 없이 쓴다. 유도리 있게 됐나요? 이 정도 유도리도 발휘할 수 없나요? 유도리 있죠? 예. 이때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지표권. 그러면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그럽니다. 지하권. 그리고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지상권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는 50년밖에 안 된 역사예요. 아직 50년도 안 된 역사를 밖에 안 되는 짧은 학문입니다. 역사가 짧은 학문. 근데 지상권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부동산학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민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민법에 그 물건 중에 지상권이라는 물건이 있어. 용익 물건 중에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 물권법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권리가 소유권일 거고요. 소유권 점유권일 거고, 용익 물건, 제한 물건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지상권일 겁니다. 지상권. 왜 지상권을 제일 먼저 배우냐면 지상권이 민법 법 조문 순서대로 치면 제일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순서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순서로 배울 건데 질권 안 배울 거니까 유치권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 순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지상권. 그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많죠. 뭐 됐어요. 그럼 하여튼 그런 걸 민법 시간에 배우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지상에 관련된 개념은 민법의 지상권 개념과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용어를 약간 피해 줍니다. 용어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민법의 지상권 대신에 개론에서는 공중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은 지상이 원래는 맞거든요. 지표, 지하, 지상 하면 참 좋은데 민법의 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개론에서 그 용어를 양보해 버립니다. 양보해 버리고 그냥 공중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프니까 민법에 그렇게 자꾸 양보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앞으로 제 귀에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은 무슨 권? 공중권.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시험에도 당연히 공중권이라고 나올 거고요. 알겠죠? 예. 근데 이때 지하권이 두 개 지하권이 있습니다.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이 있습니다.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 공중권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느낌 왔겠지만 사적은 소유권이 미치고요. 공적은 소유권이 안 미칩니다. 사적은 미치고 공적은 안 미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수업에서 이제 건폐율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건폐율. 건폐율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예. 건폐율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지표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공중과 관련이 되는 개념이에요. 건물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권리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내 건물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내 건물 높이까지는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치. 용적률은 소유권이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요. 지하 공간을 산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용적률이 시험에 뜨면요. 지하 공간은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적률은. 지하 공간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은 오직 귀에 지상권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원래는 이제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 또 얘기해야 되나? 원래는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이 지상이 맞긴 맞는데 민법에 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좀 안 좋지만 그 지하권에 대응되는 개념을 공중권이라고 하자고 내가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용적률은 지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직 무슨 권? 혹시 지하권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하권 하면 X가 되는 거고 오직 공중권. 근데 미국에서는 이 용적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에서는 요거를 DR이라고 해서 개발권이라고 그래요. 개발권. 그러니까 이 개발권을 여기서 행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TDR이라고 합니다. TDR. TDR은 개발권을 옮기는 제도인데 그럼 당연히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이전하는 제도니까 얘도 공중권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이나 TDR만큼만 소유권 인정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인정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1조권. 조망권. 1조권 조망권 어쨌든 주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 높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항공기 운항에 이용되는 항공권이나 전파권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를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중공간이야 전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항공기는 상공 3, 4천 m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토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개인도 지하 사용을 많이 하고요. 정부도 지하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이 상충될 여지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물 길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미채굴 강물, 석탄, 석유 같은 미채굴 강물의 소유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유자산으로 봐요. 따라서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광업권을 취득해야지만 이걸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미채굴 강물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지하수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되고. 광물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하수는 먹어도 돼요? 네, 되고. 광물은 먹으면 안 돼. 광물 먹으면 어떻게 해? 위세척 해야 돼. 위세척. 그러니까 지하수는 먹어도 되는데 광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때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을 구분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재에만 한계심도라고 돼 있지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는 대심도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대심도.
한계심도 대심도 같은 말인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깊을 심자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한계심도가 몇 메타까지다라고 시험에 나올 수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별로 다 다르니까. 근데 참고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40m까지, 통상 25m까지를 토지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따라서 한계심도까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한계심도 아래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한계심도를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대충 느낌 맞죠? 보상 때문입니다. 보상. 정부가 지하 사용을 할 때 한계심도 아래에서 지하 사용을 했을 때는 개인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집안이 약해서 또는 다른 사유로 해서 한계심도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한계심도 이내에서 지하 사용을 했을 때는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깊이와 되지 않는 깊이 사이는 보상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절대로 안 틀려요, 이게. 수업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제가 물었을 때 OX로 한번 대답해 볼래요? 여러분들 느낌상 소유권이 인정된다 싶으면 O 하시고요. 인정되지 않는다 싶으면 X 한번 해보세요. 자, 지하수 O, 일조권 조망권 O, 항공권 전파권 X, 용적률 TDR O, 광물 X, 한계심도 아래 X, 한계심도 이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쌤, 그러면 공중 설명 잘 들었고 지하 설명 잘 들었는데 지표는 왜 안 해주는 건데? 지표 좀 얘기해 줘봐요.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까지 안 미치느냐. 지표는요, 자 보세요. 22번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미칠지를 얘기할 필요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건 뭐 경계나 측량의 문제지 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는 지표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선생님 그럼 여기 정착물이 또 있잖아. 그렇지. 정착물은요, 대부분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종속 정착물이에요.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독립 정착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안 미칠 수 있는 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건물하고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하고 타인 토지에 경직된 농작물만 토지를 갖고 있어도 소유권에 안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소유권에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 지표권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공중권하고 지하권하고 그 중에서 요 TDR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DR은 이게 요즘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TDR이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잘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음은 TDR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은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문제에서 지문 하나 정도 또는 지문 한두 개 정도로 TDR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TDR은 알고 계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작년 시험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TDR이라는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 하셔도 되고 개발권 이전 제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발권 양도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럼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실시되고 있냐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않고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 안 까먹고 기억하는 방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 없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야 하는 방법은 영어로 기억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 제도를 TDR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지만 TDR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없으니까 미국 소유권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환장하겠죠. 우리나라 소유권도 잘 모르는데 미국 소유권.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소유권 안에 뭐가 있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습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소유권의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 200년 미국에서는요, 그 소유권 안에 사용, 수익, 처분권 외에 환경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좀 약할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개발권이라는 개념도 소유권 안에 있는 거예요. 소유권 안에 사용, 수익, 처분권, 환경권 외에 개발권이라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개발권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DR이라고 불러요. DR. D는 디벨롭먼트가 개발입니다. 그다음에 R이 right입니다. right. 알겠죠? right가 뭐죠?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참고로 라이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이트는 빛이란 뜻이에요. 빛, 뭐 열다 이런 뜻이고 그게 라이트고 라이트 하지 말고 라이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라이트. 라이트가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할 때는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가 뭐 괜찮다, 뭐 좋다, 뭐 이런 뜻도 있다. That's all right 뭐 할 때, I'm sorry 하면 That's all right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괜찮다는 뜻이고 세 번째 라이트가 이제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권리. 디벨롭먼트 라이트 그러면 개발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기 A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A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가만히 볼게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뭐가 가능한 지역이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근데 이 지역이 집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A는요. 개발을 많이 해서 많은 임대 공간을 창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높게 짓고 싶어요. 근데 웬일인지 정부가 5층까지만 지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층까지만. 더 짓고 싶은데 A한테 야, 너 5층까지만 지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를 약하게 했나요? 심하게 했나요? 심하게. 이게 개발 지역이란 말이 심했다면요. 화살 표시가 둘 다 위로예요. 왜 이런지 좀 있으면 알게 돼. 집가가 만 지역에서 비싼 지역에서 규제를 뭐 하겠다? 심하게 했다. 그러면 A는 지금 추가적인 개발을 원해 안 원해요? 원해요? 원하세요? 한편 일로 오세요. 여기 이제 B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B는 이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 안에는 제가 뭐도 있다 그랬죠? DR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발을 막 이제 하려고 이제 설계 도면 복권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전적으로 지정해 버리는 겁니다. 보전적으로. 그 당연히 브라이언이거든요. 이거 뭐 몰랐죠. 당연히 브라이언은 이제 왜 개발 못하게 하는데 why no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문화재가 이제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문화재 발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자,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200년 미국에서는 어떤 머리를 쓰냐면요. 소유권은 본래 자기 지역에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원래 소유권 안에 있었던 DR을 원래는 여기서는 이제 행사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문화재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려서 이걸 양도한다, 이전한다 그래요. 그 양도한다, 이전한다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퍼라고 불러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전하는 거죠. 뭘 이전하죠? DR을 이전하죠. 그래서 D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그러면 10층까지 짓게 해줘 말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애가 미끼를 덥석 물겠죠.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좋다. 너 10층까지 짓게 줄 테니까 10층만큼 지을 개발권은 네게 아니고 브라이언 거니까 브라이언한테 네가 보상해주고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이언은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 시장기구라고 하고 또는 사적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자금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서 입은 손실을 보상을 받는데 누가 해주냐면 A는 앨리스거든요. 몰랐죠? 예. 앨리스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앨리스가 브라이언한테 보상을 해주는 정책. 그래서 TDR에서는 절대로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이다. 이런 말이 떠서는 일단 안 돼요. 사적 자금이나 시장 기구를 통한 보상이고, 그럼 TDR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형평성 추구. 자, 잘 보세요. 그럼 얘 개발할 수 있고 없고 이제 있고 얘도 개발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못하지만 옮겨서. 근데 형평성과 상충관계 있는 놈이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은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왜 떨어지게 되냐면 여기 지금 브라이언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이 살 건데 여기 사는 애들이 전부 다 일로 개발권 양도하면요. C가 양도받았고 D가 양도받았고 쭉쭉쭉쭉 해버리면요. 아직 기반 시설도 확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고층 건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층 건물이 생겨버리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문제, 교통 혼잡 문제, 통풍 체감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보고 설명드리고 있는 TDR은요 공중권과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용적률이란 말이에요. 용적률이니까 무슨 권? 공중권인데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보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사적 공중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적 공중권이 아닌 거예요. 공적 공중권이었다면 보상의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그래서 설명을 좀 제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개발권 양도제도 TDR 제도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정책이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될 게, 소유권은 본래 자기 지역에 갖고 있고 소유권으로부터 뭐만 분리해서 개발권만 분리해서 뭐를 양도하는 거다?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목이, 타이틀이 개발권
양도제도지 소유권 양도제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요걸 갖다 지금 TDR 제도를 저한테 들으시고 고개를 2번 이상 갔다 갔다 하신 분들은요 시험에서 안 틀려요 이 제도를. 그러니까 제가 핵심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혹시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X라고 하시고 맞는다고 좀 한번 줘보실래요? 아니 뭐 해요 말아요? 해요? 예.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 어디요? 두 번째, TDR 제도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주는 거다. 그러면요? 세 번째, TDR 제도는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이다. 4번, TDR 제도는 지하권이나 공적 공중권 관계되는 개념이다. X. 지하권도 아니고 공적 공중권도 아니고 사적 공중권. 5번째, TDR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형평성. TDR 제도가 잘 실시되려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집가 수준이 낮아야 되고 규제가 말 좀 더 할게요. 말 조금만 더 할게요. TDR 제도가 잘 실시되려면 개발 지역의 집가 수준이 높아야 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예.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잘 실시되려면 개발 지역의 집가 수준이 낮아야 되고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집가도 높아야 되고 규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했냐면요. 처음에 왜 했냐면 만약에 이 지역의 집가가 낮아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개발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건축비도 안 나오는데 뭐 그래요. 두 번째, 처음부터 규제를 완화시켜서 너무 많은 개발을 하게 하면요. 추가적인 개발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가가 많은 지역에 비싼 지역에 규제를 강화해야 추가적인 개발을 삼을 만큼의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뭔지 알겠죠? 예. 이거는 아마 5, 6월달, 7, 8월달에 수업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하고 저랑 이제 헷갈리는 문제 몇 개만 풀고 나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틀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총론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교재를 좀 보면서.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3, 4월 달에는 교재 형광펜 처리해드리거든요. 형광펜 처리해드리는데 형광펜 처리는 제가 따로 혼자 형광펜 처리하는 부분을 갖다가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mp3로 하든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 작년에 해보니까 그 형광펜 처리하는 부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너무 많이 걸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제가 형광펜 처리해드리는 부분을 하니까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42쪽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면 4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도 형광펜 처리할 수 있게끔 제가 따로 혼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 2단원, 3단원 정도 지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설명을 2-3번 해드리는 게 낫지. 약간 단순 업무잖아요. 형광펜 처리하는 게 그죠? 예, 거기에 시간 할애를 안 하고 싶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안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안 해드리고 제가 따로 혼자 촬영을 해가지고요. 총론 형광펜 촬영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론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광펜 그렇게 처리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교재 좀 보겠습니다. 63쪽. 63쪽에 하시니까 제2절에 부동산의 속성, 본질, 존재가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에 보시면 부동산의 본질, 속성, 존재가치라고 있을 겁니다. 그 표 한번 체크하시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3번에 오른쪽 페이지 3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65쪽입니다. 65쪽.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3번 제목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제 밑에 보충학습에 가시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 있습니까? 1번, 2번 묶으시고 우리는 무슨 범위가 더 중요하다? 공간적 범위 1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공간적 범위. 한 장 넘기셔서 동남 1번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 기역, 니은, 디귿을 묶으신 다음에 니은에다가 체크를 한 번 더 하세요. 니은. 기역, 니은, 디귿을 묶으시고 니은에다가 체크 한 번 더 하고. 밑으로 보시니까 바로 밑에 표가 하나 나옵니까? 표에다가 체크 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보충학습에 제일 위에 한계심도, 대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거는 체크 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오시니까 동그라미 리을 한번 찾아볼래요?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리을에 공간 활동 관련 제도 및 문제점이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 B번하고 D번을 체크하시는데 B번하고 D번. B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중공간 활용 제도에는 개발권 양도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개발권 양도 제도 TDR이나 용적률이 뜨거든 지하 공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오직 공중 공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공중, 지하 모두와 관련되는 개념이 하나 있긴 해요. 공중에도 관련이 있고 지하와도 관련이 있고 얘는 공중에서 나와도 되고 지하에서 나와도 되는데 그게 바로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민법에서 얘기하는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상권 얘기하기 싫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 정할 때 설정할 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상과도 관련이 있고 하와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공주권에 나오면 되고 안 되고? 되고 지하권에 나와도 돼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용적률이나 TDR은 오직 공중권, 지하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한자 넘기시면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개발권 양도 제도 별 하나만 때려 두시고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기역부터 쭉 나오죠. 기역부터 시옷까지를 한번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옷까지 묶어 주시고 요 정도만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고생하셨고요. 책을 좀 넘기셔서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의 핵심 부동산 경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펴시면 되고 칠판 한번 보십니다. 76쪽. 76쪽.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파트 이제 부동산 경제론 파트고요. 부동산 경제론은요. 하나는 수요 공급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변동 이론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경제론 두 개 파트 중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파트 중 그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수요 공급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수요 공급 이론 경제론 다 합쳐서 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수요 공급에서 한 4개, 경기 변동에서 한 1개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많이 나와야 5개 나올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변별력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열심히 하신 분들과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은 시험에 나왔을 때 한 4개 나온다고 하셨을 때 1개밖에 못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 공급을. 그리고 그다음에 4개 나왔을 때 3개까지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4문제 나왔을 때 1개밖에 못 맞추는 사람이 있고 3문제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점수가 5점씩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 파트에서. 근데 수요 공급 이론이 4문제 나온다고 해서 4문제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험생들이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까먹는 게 자꾸 퍼펙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퍼펙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60점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났을 때 3개 맞출 요량으로 공부하시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4개 났을 때 4개 다 맞춰버려야지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4개 났을 때 4개를 다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나는 엔딩을 알지. 엔딩이 어떤 엔딩이냐면 4개를 결국엔 다 못 맞춰 4개 나왔을 때.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3개만 맞출 요량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편하게 하고 결국 3개를 맞춰요. 근데 4개를 맞출 요량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게 수험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몇 개를 맞추고 3개를 맞추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변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첫 번째 파트가 경제론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이론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첫인상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시험 전체의 첫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한 9시까지는 입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책 좀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감독관이 쑥 들어옵니다. 2명이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이제 뭐 가방 꺼내세요. 뭐 휴대폰 다 넣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면 9시 30분에 시험이 시작이거든요.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면 시험지를 미리 배부를 해줘요. 약간 좀 한 5분 10분 일찍 미리 배부를 해주면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 그래요. 인쇄 상태를. 그 혹시 인쇄가 안 되면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인쇄 기술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좋은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속화자를 발명한 나라니까. 그렇죠? 예. 그 쿠덴베르그의 인쇄술보다 100년, 200년이 빨랐습니다. 우리나라. 인쇄술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인쇄 상태를 확인하지는 않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서 개론에 계산 문제 몇 개 나왔지?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지. 이렇게 쭉 보면서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 뭐 계산 문제 손으로 한번 세보는 거죠. 계산 문제 몇 개 나왔는지 몇 개 중에서 풀 수 있는 것 시간 상당히 짧아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금방 보고 덮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 대충 이제 눈도장만 찍는 거지 사실은. 눈도장만 찍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표지를 다 넘기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란 말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에 한 1번부터 3번까지는 총론이기 때문에 좀 쉬운데 4번부터 한 문제 6문제 7문제 있을 거예요. 4번부터 7번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 잘 하시는 분들은요. 산뜻해요, 출발이. 오,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 산뜻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 공급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첫 장 어떻게 했다가 덮었다가 첫 장을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덮고 깜짝 놀라 다시 덮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첫인상을 좋아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도 그렇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첫인상이 70%를 좌우한대, 70%를. 70%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첫인상에서 좋은 사람이면요. 나중에 약간 뭐 실수하고 이래도 좀 사람이 느낌이 이렇게 좀 봐주고 막 그래요. 근데 첫인상이 좀 별로인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해도요. 하나 잘못하면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연예인들도요. 이렇게 요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좀 좋아했던 연예인이고 첫인상 괜찮았던 연예인은 제가 저랬는데 약간 의외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누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연예인들은요. 네, 저거 눈빛이 안 좋아서 저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첫인상을 좋아하는 부분이 경제론이기 때문에 아마 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총 6개를 공부하는데 뭐 계속 강조가 됩니다만은 5개가 수요 공급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유량 개념하고 저량 개념하고는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대체재 보완제 위주로 정리를 하실 겁니다. 네 번째가 균형, 다섯 번째가 탄력성,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경기 변동입니다. 뭐 경기 변동은 뭐 경기 변동론 하고요, 거미집 이론 하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수요 공급 이론이 좀 특이한 게요. 이게 뒤에서 앞으로 갈수록 쉬운 거예요. 그럼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두 개 파트예요. 두 개 파트. 균형하고 탄력성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화살 표시를.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어려워지는데 다행히 오늘 제가 수업을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면 균형까지 하고 딱 끝낼 겁니다. 균형까지 하고 딱 끝내면 탄력성이 상당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파트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끊었어요. 탄력성은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맑은 정신으로 볼 수 있게끔 10시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면 탄력성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좀 듣고 나다 보면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요. 그 상황에서 탄력성을 듣는 거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탄력성은 다음 주에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균형까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수요공급 이론 지금부터 잠깐. 자,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이론이 수요공급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글자에 뭐가 적혀 있으면 수요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공급으로 바꿔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명관계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본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수요 변화 요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변화 요인도 공급 변화 요인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왜 타이틀을 수요로 잡았냐면요. 수요 공급을 비교했을 때는 그 출제 비중이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 비중으로 압도적으로 수요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수요 쪽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은 수요자 입장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물론 파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는 쪽, 수요자 입장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겠다. 주로 수요자일 거니까.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을 정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뭔데? 공급은 뭔데?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수요와 공급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고요. 여기 물결 표시 자리에 구매 대신 판매란 말을 쓰면 공급이 돼요.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이 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일정 기간이라는 말을 빼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정의가 약간 부족해요. 수요공급은요 조금 귀찮더라도 앞에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을 꼭 붙이셔서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고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이다라고 붙이셔야 되고 일정 기간 명시하는 개념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왜 일정 기간을 붙여야 되느냐? 자, 들어보시죠. 빵을 한 개 먹는 사람이 있고요. 빵 한 개 먹어. 한 개만 먹어. 빵을 10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빵 한 개 먹는 게 많이 먹는 거예요? 빵 10개 먹는 게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말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빵 10개를 먹긴 먹는데요. 1년 동안에 빵을 10개 먹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한 달에 빵을 한 개도
채 안 먹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빵을 한 개 먹는 사람은요 10초 동안에 빵을 한 개 먹는 거예요. 10초 동안에. 1분에 몇 개를 쳐먹냐면 6개를 쳐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막 초목초목 하는 거지. 막 계속 막 놓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빵을 몇 개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에 몇 개. 수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에 몇 개를 사느냐, 얼마 동안에 몇 개를 파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정의를 할 때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유량의 개념이다. 두 번째, 구매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그래요. 아직 사기 전, 팔기 전이다.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단순히 하려고만 해서는 수요 공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란 말을 쓰겠습니다. 반드시 이 욕구는 유효수요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수요는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수요다. 진짜로 살 수 있는 수요다라고 해서 얘는 사고 싶은 의사는 아까 해결이 됐어. 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꼭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구매력이 있는 실질적인 수요만 유효수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정의할 때는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일정 기간 명시하는 유량의 개념, 구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 구매 의사와 구매력까지를 갖춘 반드시 유효수요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응되는 개념들을 쭉 한 번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일정 기간에 대응되는 개념은 일정 시점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을 우리는 절량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기간을 유량이라고 한다면 일정 시점은 절량. 근데 유량과 절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라서 기간 개념인 유량과 시점 개념인 절량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사전적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은 사후적 개념인데 얘는 몰라도 된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자, 유효수요에 대응되는 개념은 잠재수요인데, 잠재수요 같은 말로 예비수요인데, 자, 잠재 또는 예비 이런 단어들은요 현 상태에서는 뒤에 게 아닐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잠재수요나 예비수요는 현 상태에서는 수요다 수요 아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잠재수요 예비수요는 수요란 말 붙어 있어도 수요 아닙니다. 얘는 구매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구매력이 없어요. 근데 얘는 단순히 뭐냐면 사고 싶다 하는 거예요. 사고 싶다. 사고 싶다지 실제로 수요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수요만 우리는 디맨드라고 불러요. 디맨드. 다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것만 수요예요. 잠재 수요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데 니즈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소요예요. 그러니까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다 아니다. 아니다. 소요예요. 그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만 수요가 된다 해도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유효 수요, 디맨드 수요와 잠재 수요, 니즈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 의사가 아니라 구매력이에요. 구매력이 있으면 수요가 되는 거고 구매력이 없으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근데 이때 구매력은 자신의 소득으로만 구매력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대출금, 여러분들 보조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포함이 되고 대출금도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핵심은 유량과 절량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유량과 절량을 왜 같이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보세요. 2019년 1월 1일 이거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이거를 갖다 우리는 절량이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시점은 절량이라고 그랬죠. 예. 2019년 12월 31일. 이것도 시점입니다. 시점은 절량입니다. 근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려버리면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것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절량과 유량을 같이 공부하는 거냐면요. 시점과 시점 사이가 기간이에요. 즉 절량과 절량 사이가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량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면 그 전에 기초 절량과 기말 절량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량과 절량 사이가 유량이니까.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어떤 절량과 어떤 절량을 잡아도 관계없으니까 절량과 절량은 무조건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3월 31일 그려버리면 한 달 동안 되는 거고요. 월요일, 일요일 그려버리면 그 일주일 동안 되는 거고요. 0시, 24시 그려버리면 하루 동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절량이라고 뭔가를 배울 거거든요. 인구는 절량이고 가격은 절량이고 재고는 절량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열심히 배우셨던 절량 옆에다가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려요.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유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량은 따로 하나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게 끝날 때 뭐로 끝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끝날 때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면 유량이 된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재산이라는 개념은 대표적인 절량입니다.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1월 1일 날 10억 있었대. 뭐가? 재산이. 근데 10일 31일 날 갑의 재산을 측정해 봤더니만 갑의 재산이 2억밖에 없더래.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재산이 나왔을 때는 재량이 맞는데 2019년 1년 동안 갑의 재산 변동분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갑의 재산 변동분은 마이너스 8억이고요. 이 마이너스 8억은 1년 동안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맞나요? 이거는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 유량, 저량 외우시면 조금 큰일 나는 게 아무리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뒤에도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래서 암기할 때 나중에 저량의 변동분은 곧 유량이 된다. 저량의 변동분은 곧 유량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교재에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교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체크해 드릴 겁니다. 집 한번 보세요. 필기를 해서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고 합격시키는 것은 그 옛날 방식 구형입니다. 구형. 요즘 신형 강사들은요, 우리 프로 강사들은요, 필기를 하지 않고도 합격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시험 나옵니다. 필기하세요. 이런 강의는요, 철 지났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발생했던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들었기만 해도 합격을 시키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참,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여러분 아직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돼. 참. 참 옛날 사람들. 자 보세요. 자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요. 영어로는 플로우이고요. 한자로 표현하면 흐를 유자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흐를 유자. 흐를 유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흐를 유.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림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서 그 사이에 한번 흘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요.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 한자로는 이런 저자를 쓰는데 이 저자가 어떤 저자냐면요. 그 쌀 저자. 가둘 저자, 우리 저축할 때 저자입니다. 저수지 할 때. 저수지 그림을 그려보면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 물이 가두어져 있다면 가두어져 있는 이 시점을 딱 찍어서 우리는 저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유량 개념의 변수들이고 어떤 게 저량 개념의 변수들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임대료 하는 개념하고 지대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가격, 가치, 지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임대료와 지대는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임대료인데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만 하면 되지 왜 지대라는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 부동산학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맞긴 맞는데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료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대라고 합니다. 가격, 가치, 가격 가치와 같은 말이 지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격 가치인데 토지의 가격, 토지직 가치를 갖다 우리는 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뭐냐면 일정 기간 부동산 사용 대가고요. 가격 가치는 뭐냐면 일정 시점 부동산 교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어놓는 돈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지대 개념이 유량 개념이고요. 일정 시점에 매도자 매수자 만나서 화폐와 부동산이 교환된 대가가 가격 가치 지가이기 때문에 가격 가치 지가는 저량 개념이 됩니다. 그다음에 벌어들인다. 인컴 개념입니다. 인컴. 여러분 인컴이 벌어들인다 맞나요? 예. 제가 지명각에서는 두 가지만 쓸 거예요. 소득 수익. 근데 여러분들 느낌상 벌어들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예외 없이 유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 많이 버는 편이에요? 적게 버는 편이에요? 몰라요? 해야 돼. 몰라야지. 적나요는 뭐예요? 적나요. 적나요는 적은데 몰라요예요? 왜냐하면 시간당 100만 원 벌어요. 그럼 엄청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연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기간이 나와줘야 된다. 번다라는 느낌. 번다라는 느낌은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당인지 일당인지 월급인지 연봉인지 그리고 외국 가면 주급도 많이 줘요. 주급 한 주에 얼마. 그래서 왜 손흥민 한 달에 돈 얼마 버는지 얘기할 때는 주급 얼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명각에서 이렇게 썼는데 뭐 문제 풀다가 뭐 영업이익이 나왔다, 매출액이 나왔다, 아니면 순영업 소득이 나왔다. 느낌상 번다는 느낌이 들면 예외 없이 뭐로 간다? 유량. 인구는 정말 조심해서 적용해야 될 변수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다. 예컨대 중국 인구가 14억이다. 여기 옆에 붙는 숫자가 꼭 있어요. 2018년 현재, 2016년 현재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인구는 이렇게 옆에 시점을 찍어줘야 되냐면요. 지금도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도 새 생명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야. 시점 찍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재산, 자산, 국부. 자, 여러분 재산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예. 재산, 자산은요. 개인 규모일 때는 재산, 자산이라 그래요. 근데 국가 규모의 재산이나 자산은 국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다만 주체가 개인이면 그냥 재산 자산하면 되고 국가 규모의 재산 자산은 뭐라 부른다? 국부.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정 기간 벌었어요. 소득 수익. 뭐랬어요? 유량이랬어요? 저량이랬어요? 유량이라 그랬죠. 근데 그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 쌓여 있는 걸 재산, 자산, 국부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당연히 저량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에 소득 수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 자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 자산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현재 재산이 한 100억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못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벌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누구든지 많이 벌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 쌓여 있는 재산, 자산, 국부. 재산, 자산, 국부는 자량 개념이 됩니다. 주택 거래량. 거래량은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인지 1년 동안의 거래량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량 개념이고요. 국민 총생산 하셔도 되고 국내 총생산 하셔도 되고 요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은요. 제가 대표 주제로 국민 총생산만 예를 들었는데 하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GNP, GDP 같은 경우는요. 앞에 생략돼 있는 말이 암묵적으로 생략돼 있는 말이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아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예산이 뭐 추경 안 폈을 때 약 한 400조 정도 돼요. 앞에 생략돼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1년 동안이에요. 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넘어가거든요, 이제. 3만 불이면 앞에 생략되면 뭔지 아세요? 1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예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인데 상당히 중요한 통계로서 앞에 1년 동안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뭐라 그러냐면 외채라 그래요, 외채. 달러 보유하고 있는 걸 외환 보유액.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 변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시점 찍어줘야 됩니다. 현재 외채가 얼마냐?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그리고 아까 제가 자산이 뭐라 그랬냐면 저량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산을 구성하는 요인이 자본과 부채거든. 그럼 자산이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이거든. 그럼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저량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저량인데 자본 부채가 유량일 수가 있나? 맞나요?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도 따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것도 저량 개념입니다. 주택 보급률도 시점을 찍어줘야 되고요.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겠지만 통화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화량. 자, 통화량이 뭔지 정의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화폐 총액을 통화량이라 그래요. 화폐 총액.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하나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통화량 그려버리면 유량 개념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화량은 저량 개념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 부동산 학이다. 자, 주택 공급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거랑 중고랑. 새 거랑 중고랑. 그래서 신규 생산량이 있고요. 주택 재고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부동산을 생산하려면 착공해서 완공해야 되니까 건축 기간이 필요하다. 유량 개념입니다. 맞나요? 근데 특정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공급할 수가 있느냐? 자, 일단 둘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게요. 시점에서는요. 신규 공급은 불가합니다. 안 돼, 일단. 근데 주택 공급이 전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전에 한 놈을 야, 너 이사 나가 빨리 짐 챙겨서. 그럼 이사 나갔어. 그럼 이 집은 공실이 되거든요. 그럼 한 놈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재고주택은요. 시점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규는 뭐고? 유량이고 재고는 저량입니다. 근데 신규 대신에 시험에서 생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산은 새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유량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인구는 뭐라 그랬죠?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은 뭘까요? 재고는 뭐라 그랬죠? 방금 재고 변동 유량. 재산은 저량이지만 재산 변동분은 유량이다. 가격은 저량이지만 가격 변동분은 유량이다. 그래서 유량에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땡땡 변동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옆에다가도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면 유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것도 자꾸 쳐다보면 암기가 안 되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암기 한번 시켜드리고 갈게요. 자, 제가 물으면 저한테 유량과 저량으로 대답해 주세요. 기간 플로우는요? 유량, 시점 스톡은요? 저량, 가격과 지시가? 임대료 지대? 유량, 인구, 저량, 소득 수익, 유량, 소득 수익은 유량, 재산 자산 국부, 저량, 외채 외환 보유액, 저량,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은 유량입니다. 국민 총생산 유량입니다. 통화량, 저량, 자본 부채, 저량,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은 저량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저량입니다. 주택 보급률 저량이라고. 저량. 내 못 믿는 것 같은데? 저량입니다. 그러니까 칠판 쳐다보네. 내가 저량이라면 저량인 거지. 칠판을 봐야지. 자존심 상하네. 예. 신규 생산량은? 재고량은?
절양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 붙이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몇 개 풀고 나면 해결되는 거지. 문제 못 풀지도 제가 좀 더 정해드릴게요. 요 문제 풀면 됩니다라고 정해드릴 테니까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유량 공급 개념하고 유량 수요 개념이요. 다시 저량 공급 개념하고요. 저량 수요 개념이에요. 이건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에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주택량입니다. 보유입니다.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량이고요. 저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유량은 기간 나와야 되겠죠. 예, 저량은 시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는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보유를 시점 보유로 바꿔주면 되거든. 근데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지만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시점이 많은 거, 존재하는 거. 그럼 얘가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번 보죠. 77쪽. 자, 77쪽에 가시니까 1번에 수요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수요의 개념 옆에, 수요의 개념 제목 옆에 유량,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핵심 정리 나옵니까?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 1번 유량과 2번 저량을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임대료지대, 소득수익,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 신규주택 공급량 등이고 저량은 가격가치지가, 인구 재산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보급률, 자본부채, 통화량, 주택 재고량입니다. 수배된 거 다 있죠? 예. 한 장 넘기시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표가 보이실 거고 표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1번을 체크하세요. 당구장 표시 1번. 저량 뒤에 뭐나 뭐를 붙이면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곧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설명드렸었죠? 예. 가로 2번은 건너뛰고 가로 3번 유효 수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두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충학습에 가시니까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별표 한번 더 때리시고요. 번호가 두 개 나옵니다. 1번하고 2번 나옵니까? 근데 1번, 2번에 각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을. 자,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다? 공급되는 거다 하시면 되는데 2번으로 가면 돼. 2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많은 거다?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량 공급은 기간 공급이고 저량 공급은 시점 공급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유량 공급은 기간 공급 맞지만 저량 공급은 시점 공급이 아니라 시점 존재. 왜 존재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저량에서는 신규로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만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존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얘가 두 개 나오는데요. 그 얘 두 개를 묶어 보세요. 얘 두 개를 묶으시고 요 얘 두 개를 별 하나 때려 두시고 요거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요 내용 자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50만 채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으면 이 50만 개는 유량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신규 건설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만 개가 미분양이 되었으면 자, 해석을 합시다. 50만 개가 새로 지어지고 10만 개는 사람이 안 살아. 몇 개는 사람이 살아. 40만 개는 사람이 살지. 그럼 1년 동안에 40만 개가 수요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의 수요량은 몇 개? 40만 개.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100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1000만 호는 저량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 100만 호가 공가다. 해석을 좀 해봅시다. 1000만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100만 호는 사람이 안 살아.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몇 개? 900만 호. 900만 개는 그 시점에서 수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은 몇 개? 900만 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는 유량 저량 공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 오른쪽에 문제가 3개가 있거든요. 3개를 갖다가 쉬는 시간에 다 푸세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강의 넘어오지 마시고 3개를 다 풀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는 여러분들 좀 쉬러 갈 거예요. 난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 10분만 쉬었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쉬지 말고 오른쪽에 1번, 2번, 3번을 다 풀고 해설까지 다 보고 정답 맞출 때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좀 쉬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마세요.